우리는 지난 시간에 N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배웠습니다. 크게 세 부분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뭉치는 시그마2pg에서 전자가 빠져나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스펙트럼이고, 가운데 뭉치는 파이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고, 세 번째 뭉치는 시그마 U 스타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O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입니다. 비슷하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뭉치는 파이지 스타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이고, 두 번째 뭉치는 파이 위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뭉치는 시그마 G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인데, N2와는 다르게 시그마 G는 두 군데서 스펙트럼이 보인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N2는 그렇지가 않았죠. N2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G에서 떨어져 나오는 스펙트럼은 한 군데서 나오는 반면에 O2는 두 군데서 나오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스펙트럼은 어디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시그마 G2pg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나오는 픽입니다. 근데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다운스핀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업스핀이 떨어져 나가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상태가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보면은 이쪽 경우에는 세 개의 전자가 쌍을 이루지 못하는데 전부 다 세 개의 전자가 업스핀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 개의 전자가 쌍을 이루지 못하긴 하는데 두 개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에너지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2에서는 픽이 두 군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N2에서는 여기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도 쌍을 이루는 전자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스핀인 경우나 다운스핀인 경우 하나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른 스핀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쌍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픽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로 볼 내용은 이제 프랑콘던 프린시플이라고 지금 이 두 개의 픽의 모양을 보면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 위에서 떨어져 나온 스펙트럼인 경우에는 큰 픽이 하나가 있고 여러 개의 픽이 좌우로 나오는 반면에 시그마 G에서 떨어져 나오는 스펙트럼은 큰 픽이 하나가 나오고 옆에 한두 개 정도 픽이 나오고 끝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픽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픽이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일 때는 그 전자가 결합전자쌍에서 나올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얘처럼 큰 픽이 하나 나오고 조그맣게 몇 개 픽이 나오고 없어지는 경우는 넘번딩 일렉트론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왔을 때 나오는 픽의 모양입니다. 먼저 뉴트럴 상태에 있는 분자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를 그렸습니다. 빛을 받고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나오는 캐타이온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렸습니다. 근데 만약 이 전자가 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은 포텐셜 커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본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캐타이온의 결합력은 약화될 것이고 결합력이 약화되면은 결합 길이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는 약간 오른쪽으로 그려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은 이런 여러 개 픽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프랑콘던 프린시플입니다. 자, 중성 분자가 처음에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의 레벨에 있다가 빛을 받고 전자가 떨어지게 되면 X2 플러스가 생기는데 파이널 스테이트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바이브레이션의 스테이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어느 바이브레이션의 스테이트에 올라갈 확률이 가장 크냐면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al 레벨에서 정중앙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화살표를 그리는데 이 점선처럼 수직으로 그려야 하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은 수직으로 그리게 되면은
왼쪽 벽이랑 만나게 되는데 그 왼쪽 벽이랑 만나는 그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로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이 이제 프랑콘돈 프린시플입니다. 그럼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중앙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이나 웨이브 펑션을 보면은 이렇게 종 모양을 하고 가운데 있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가장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운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올라가는데 화살표가 수직으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비스듬하게 올라간다는 이 X축이 뭐냐면 R이거든요. 비스듬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R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R의 의미는 두 원자 사이의 거리인데 트랜지션이 일어나면서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핵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충 10의 마이너스 15승초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자에 비해서 무게가 2000배나 큰 핵이 움직일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이가 되는 순간에는 무거운 핵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R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R이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 화살표가 비스듬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왼쪽 벽과 만나는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에 있을 때 물론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있지만 거의 제로 포인트 에너지는 작기 때문에 실제로 속도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핵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모멘텀이 거의 제로에 있는 상태고 전이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핵의 모멘텀이 거의 제로에 가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자가 이 에너지에서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왼쪽 벽과 오른쪽 벽에 있는 지점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그 지점에서는 분자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속도가 제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점에서의 핵의 모멘텀도 역시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니셜 스테이트의 모멘텀이 제로였으면은 파이널 스테이트에서도 모멘텀이 제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세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도 트랜지션이 가능하고 여기 각각의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로의 트랜지션이 가능하지만 어느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로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하냐면은 두 번째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로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하게 표시된 그 요 픽이 바로 두 번째 레벨로의 트랜지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다른 레벨로의 두 번째 레벨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해서 여기가 강하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다른 레벨로의 트랜지션도 역시 가능합니다. 여기로도 가능하고 여기가 다 가능한데 인텐서티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얇은 선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본딩 오비털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넘번딩 오비털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는 아까와는 다르게 X2 플러스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바로 평행 이동을 해서 위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로의 트랜지션, 여기로의 트랜지션이 다 가능하지만 프랑콘돈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서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수직으로 올리고 모멘텀이 제로가 되는 레벨로의 트랜지션은 바로 제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로의 트랜지션이 가장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이 바로 까맣게 표시된, 진하게 표현된 이 트랜지션에 해당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로 다 트랜지션이 가능하지만 인텐서티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버닝 오비털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는 큰 픽이 하나 나오고 조그만 픽이 몇 개 나오고 반이 잘려진 형태로 몇 개의 픽만 나오고 많은 그런 스펙트럼의 모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두 가지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 모양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픽이 나오는 스펙트럼이 보이고 하나 큰 거 나오고 작게 반이 잘린 형태로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이런 모양을 했을 때는 그 전자가 본딩 오비털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고 반이 잘려져 있는 스펙트럼의 모양이 보일 때는
non-bonding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N2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보면은 얘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G 오비탈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오비탈은 본딩 오비탈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고 이 오비탈은 non-bonding 오비탈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N2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이고요. 이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은 O2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sp 믹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입니다. 시그마 G 오비탈이 먼저 나오고 파이 오비탈이 더 위쪽에 있는 O2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이죠. 다시 말하면은 sp 믹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시그마 G 오비탈이나 파이 오비탈이 공이 다 본딩 오비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N2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간격이 작기 때문에 sp 믹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에너지 레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파이 오비탈은 그대로이지만 sp 믹싱에 의해서 시그마 오비탈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sp 믹싱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파이 오비탈이나 시그마 G 오비탈이 공이 다 본딩 오비탈이지만 sp 믹싱이 일어나게 되면은 파이 오비탈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본딩 오비탈입니다. 그러나 시그마 G 오비탈은 에너지가 위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완벽한 본딩 오비탈이었지만 sp 믹싱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면서 얘가 non-bonding 오비탈의 성격을 닮아간다는 거죠. N2인 경우에는. 그래서 파이유에서 시그마 G에서 떨어지는 것은 non-bonding 오비탈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파이 오비탈에서 떨어진 것은 sp 믹싱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언제나 본딩 오비탈의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소인 경우에는 얘가 본딩 오비탈이겠지만 N2인 경우에는 sp 믹싱에 의해서 non-bonding 오비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HF의 에모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요. 1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상호작용하게 되는데 오버랩이 영이하는 값을 가져서 1s 오비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비탈은 2pg 오비탈이라고 했죠. 그래서 2pg 오비탈과 1s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제 본딩 오비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px하고 2py는 1s 오비탈과 오버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non-bonding 오비탈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이 오비탈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non-bonding 오비탈처럼 보여야 되고 얘는 본딩 오비탈처럼 보여야 될 것입니다. HCl이나 HF나 거의 스펙트럼이 비슷하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여기서 나오는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은 반이 잘려져 있는 non-bonding 오비탈의 모양을 보이고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은 여러 개가 나오는 본딩 오비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이제 몰리큘 오비탈 세오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분자의 전자 구조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인 VB 이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이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몰리큘 오비탈 세오리는 결합이 비편자돼, 우리나라 말로는 비편자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디로컬라이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합이 분자 전체에 퍼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VB로는 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국소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제 VB 이론입니다. 요 디로컬라이즈드 본딩, 로컬라이즈드 본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원자 분자의 에모를 그려봤는데요. 3원자 분자, H3, 특히 선형 3원자 분자의 에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모 이론에 의하면은, LCAO 이론에 의하면은, 3개의 수소원자로 구성된 분자 오비탈은 3개의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A, B, C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구하지는 않고 그냥 간단한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A, B, C 개수를 구할 텐데요. 우리가
파티클이나 원 디멘셔널 박스인 경우에도 그렇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그랬고 원저 오비탈에서도 그랬지만 노드의 수가 증가하면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요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하나도 없고 여기는 노드가 하나가 있고 노드가 두 개가 있어서 에너지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M을 한번 추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아마 3개의 S오비탈이 그냥 그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노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노드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있는 오비탈은 노드가 두 군데가 생기겠죠. 여기. 노드가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오비탈일 거라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오비탈은 노드가 하나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비탈이 만들어질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얘기는 함수로 써보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그냥 3개 함수를 더한 거고 그 위쪽에 있는 함수는 2개 함수는 더하고 마지막 함수는 빼주고 맨 위쪽의 함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섞어주게 되면 우리가 선형 H3의 M을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틀립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노드의 수는 맞췄는데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죠. H3는 센트로시메트릭한 분자입니다. 우리가 H2 분자가 센트로시메트릭한 분자라고 얘기했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파동함수가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형 H3 분자도 센트로시메트릭한 분자이기 때문에 MO가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져야 합니다. 이 함수는 게라데 함수죠. 이 함수도 게라데 함수입니다. 원체 배관을 대칭시켜주게 되면 부호가 안 바뀌는 게라데 함수인데 이 문제는 이 가운데 있는 함수입니다. 가운데 함수는 이게 원점인데 이 파동 함수는 원점 배관에 대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함수는 문제가 있는 함수라는 거죠. 노드의 개수는 맞지만 대칭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함수는 H3의 파동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동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위에 있는 함수하고 아래 함수는 똑같고 가운데 있는 함수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 가운데 컨트리뷰션을 이걸 없애버렸다는 거죠. 함수로 써주자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A 함수하고 마이너스 C 함수, 그 다음에 B 함수는 없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함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꾸기 때문에 운게라데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H3 선형 분자의 파동 함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노드의 숫자도 맞춰줬고 대칭성도 만족해주는 요 파동 함수들이 H3의 파동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파동 함수는 또 다르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이 H3 몰레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운데 있는 수소 원자하고 양 끝단에 있는 H2 분자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오비탈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그때 이 H3 분자의 오비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H 원자의 원자 오비탈과 H2 분자의 분자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H3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분자는 센트로시메트릭한 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게라데 함수나 운게라데 함수로 나눠져야 합니다. 따라서 H3의 게라데 오비탈은 수소 원자의 게라데 오비탈과 수소 분자의 게라데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만들면 될 것이고 H3의 운게라데 오비탈은 H 원자의 운게라데 오비탈과 H2 분자의 운게라데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수소 원자의 오비탈을 만들어 줬고요. H2 분자는 왼쪽에 있는 수소 오비탈, 오른쪽에 있는 수소 오비탈로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방금 얘기했지만 H3 분자는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지기 때문에 H2 분자의 오비탈도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눠져야 해요. 그러나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왼쪽 수소 원자이면 S오비탈, 오른쪽 수소 원자에 있는 S오비탈은 각각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는 가운데 있는 수소 원자 오비탈과 상호작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를 게라데
운게라드의 오비탈로 바꿔줘야 합니다. 바꿔주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두 개의 수소 오비탈을 더해서 게라드 오비탈을 만들고 두 개의 수소 오비탈을 빼서 운게라드 오비탈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칭성 조건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수소 원자 오비탈은 게라드 오비탈이기 때문에 게라드 오비탈은 게라드 오비탈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몰레큘 오비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수소의 게라드 오비탈과 수소 분자의 게라드 오비탈이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오비탈과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둘 다 게라드 오비탈이죠. 그러나 얘는 본딩 오비탈일 겁니다. 결합이 형성이 되니까. 같은 부호로 만나니까. 그러나 얘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노드가 생기기 때문에. 시메트리는 같죠. 둘 다 게라드 오비탈이죠. 그러나 얘는 본딩 캐릭터를 갖는 게라드 오비탈. 얘는 노드가 생기기 때문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갖는 게라드 오비탈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운게라드 오비탈이기 때문에 얘랑 상호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넘버딩 오비탈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게라드 오비탈은 게라드 수소 분자 오비탈과 상호작용을 해서 게라드 본딩, 게라드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 수소 분자의 안타이 본딩 운게라드 오비탈은 이 넘버딩 오비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H3의 분자 오비탈이 되고 우리가 앞서서 봤던 오비탈 모양이 그대로 되죠. 게라드 오비탈, 운게라드 오비탈, 이제 게라드 오비탈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MO 이론에서 주장하는 전자 구름 분포가 되는 거죠. 근데 전자 구름 분포를 보면은 이 분자의 결합 전자쌍이 어느 특정 두 원자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자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얘는 넘버딩 오비탈이라고 했죠. 이 그림을 보면은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랑 거의 유사하죠. 그죠? 얘가 얘에 해당한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얘가 해당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에 해당한다는 거죠. 보면은 전자가 어디에 퍼져 있냐면 분자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결합 전자쌍이 분자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편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합 전자쌍은 어느 특정한 두 원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분자 전체에 퍼져 있다. 그래서 MO 이론을 Delocalized Bonding 픽처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반면에 다음 시간에 배울 VB 이론은 그에 반해서 Localized Bonding 픽처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원자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이론도 실험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테이블인데요. 먼저 OH를 보면 OH 펑셔널 그룹은 H2O에도 있고 하이드로전 퍼럭사이드에도 있고 포미క్ 애시드, 메탈론에 다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 OH는 물에도 존재하고 퍼럭사이드에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분자에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OH예요. 근데 결합 길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OH 옆에 H가 붙어 있던 HO가 붙어 있던 CHO가 붙어 있던 CH3가 붙어 있던 상관이 없이 이 결합 길이는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결합 에너지도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OH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 결합력은. 그 말은 이 결합은 두 원자 사이만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합은 따라서 두 원자 사이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VB 이론의 픽처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을 보는 그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VB 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